그 판사를 향해서 관련 재판에서 그 욕설, 조롱을 한 김용현 전 장관의 변호인 2명, 이하상, 권우현 변호사에 대해서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나섰는데 대법원 이들이 법정과 재판장을 중대하게 모욕했고 또 사법권과 사법 질서 전체에 대한 중대한 부정행위다. 해서 법정 모욕,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을 했습니다. 김 전 장관 변호인들이 감치 결정 이후에 유튜브를 통해서 또 판사를 향해서 이런 비난을 했는데 지금 이런 일련의 상황들 어떻게 보고 계신지 좀 들어보겠습니다. 결국 해당 변호사들은 변협으로부터도 중징계를 받게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고 그리고 법원이 지금 전례 없이 강경하게 대응하고 있기 때문에 감치 명령의 재집행뿐만 아니라 형사처벌 위험까지 노출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네. 일단 한 가지 우리 시청자들을 위해 설명을 드리면 법정에서 법정 모독이나 혹은 법정 소동 행위를 했을 때 그것은 감치에 도 처해질 수 있지만 동시에 형사처벌도 가능합니다. 형법 138조에 보면은 이 법정 소동죄, 법정 모욕죄에 관한 규정이 있거든요. 그리고 감치는 행정 질서벌이라고 해서 감치도하고 형사처벌됐을 때 그것이 이중처벌이 되지 않는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법원 차원에서 고발에까지 나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해당 재판부는 집행이 정지되어 있는 감치 명령을 다시 집행하겠다고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삼중 제재에 노출되게 되는 것이죠. 결국 더 나아가서 대한변협도 이 변호인들에 대해서는 중징계에 나설 것으로 보여요. 왜냐하면 법원이 공식적으로 징계 요구를 한 상황이고 대다수의 변호사들이 보기에 지극히 부적절한 행동입니다. 법관에 대해서 최소한의 예의도 지키지 않고 노골적인 모욕이나 다름없는 욕설들을 반복한 것 아니겠습니까? 네. 변협도 법원과의 관계를 고려해서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엄히 징계하지 않을 수 없고 또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아야 된다는 점에 많이들 동의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국민적인 상식에 부합하는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변협에서 만약에 징계를 받아들여서 하게 된다면 아까 중징계 예상하는데 무슨 사유로 징계를 할 수 있나요? 변협 차원에서 징계 절차가 개시가 되게 되면 단계가 견책부터 시작을 해서 영구 제명까지 그런 여러 가지 단계가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네. 그 혐의의 그런 정도에 따라서 위중함의 정도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할 수가 있겠고요. 이 사안의 경우에는 너무나 위중한 사안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단순한 변호사의 품위 손상의 문제가 아닙니다. 법률 행위를 위법한 법률 행위를 자행을 한 것이죠. 그리고 이것 자체가 변호사 전반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상당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사건이 어떤 사건인가요? 내란 사건입니다. 내란 사건의 변호인으로 출석한 변호인이 이와 같은 법정 모욕과 같은 행위를 했다. 그리고 명예훼손 행위를 했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심각하게 다뤄져야 될 문제라고 보여지는 것이고요. 일반적으로 변협 징계 절차는 1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곤 합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 먼저 심사를 하고 그다음에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징계 절차를 진행하게 되는데 오늘 대한변협의 입장을 살펴보게 되면 이것을 단축하겠다고 해요. 서울변협의 그런 징계 절차를 건너뛰어서 직접적으로 대한변호사협회가 이 징계 절차를 진행을 하고 6개월 내에 결론을 내리겠다고 합니다. 그것 자체가 아마 해당되는 변호인들에 대해서 엄중한 징계 결과를 예측할 수 있게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품위 유지뿐만 아니라 위법한 법률 행위를 했다는 점이 좀 참작이 될 것 같다라는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자, 국회에 또 정치권 소식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자, 민주당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민주당은 사법부를 겨냥한 공세를 지금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법원 행정처를 폐지하겠다는 계획을 공개한 데 이어서 오늘은 연내에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 등 이 사법 개혁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입니다. 법정 모독과 판사 조롱이 돈벌이 콘텐츠가 된 현실은 조희대 대법원이 초래한 것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은 이제 더 사법부에 대한 국민 신뢰를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저버렸습니다. 스스로의 힘으로는 안 되는 모양입니다. 완전한 내란 청산, 확실한 사법개혁은 이제 거스를 수 없는 국민의 뜻이고 시대적 과제가 되었습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 재판부를 포함하여 대법관수 증원 등 법원조직법, 재판소원, 법애국제 등 사법개혁 법안을 연내에 반드시 처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 우선 민주당이 공개한 사법행정개혁안 초안 잠깐 보겠습니다. 핵심 내용만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대법원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겠다라는 것이 있고요. 두 번째가 이제 사법행정위원회를 신설하는 것. 그 외에 여러 가지 또 다른 사안들이 있습니다. 일단 이 개혁안을 두고 국민의힘에서는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개혁이란 그럴듯한 단어로 포장한 것이다. 이게 사법개혁이 아니라 정적 제거, 또 범죄 혐의자와 대통령을 비호하기 위한 노골적인 사법권 장악 선언일 뿐이다. 이렇게 평가절하를 했습니다. 일단 대법원 소속 판사는 법원행정처 폐지, 여기에 지금 위헌 소지가 있다. 이런 지적을 공개적으로 했습니다. 법조계에서 이 부분이 위헌성이 있다라고 지적하고 우려하는 이유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사법행정도 사법권의 영역입니다. 그렇죠. 헌법 101조가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법원행정처를 폐지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법관에 대한 인사권이 이른바 사법행정위원회라고 하는 기구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기구는 지금 민주당 안을 보면 13명의 위원 중에 과반인 7명, 많게는 9명까지가 법관이 아닌 사람으로 구성이 됩니다. 네. 그리고 이러한 시스템을 디자인하는 것의 핵심은 뭐냐면 법관 전보 인사에 대한 권한이 현재는 대법원장에 있습니다. 그것을 빼앗아서 외부 인사들이 대거 들어가는 사법행정위원회라고 하는 기구로 넘기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 기구가 정치적인 중립성을 담보하기가 어렵습니다. 뒤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만은 그 위원회의 구성을 보면은 외부의 입김이 많이 작용하게 되는데 네. 궁극적으로는 예를 들어서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이 걸려있는 일선 재판부에 공판기를 다시 지정하지 않을 만한 법관들을 보내기 위한 작용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왜 지금 시점에 이 법원행정처를 폐지하려고 하느냐를 잘 보셔야 되는데요. 법원행정처는 우리나라에서 1949년 법원조직법이 만들어질 때부터 있었던 기구입니다. 네. 그리고 법원조직법 19조 2항을 보면은 법원행정처가 하는 일 중에 가장 먼저 나와 있는 것이 인사입니다. 그리고 행정처를 이 시점에 폐지해야 될 만한 어떠한 계기도 없습니다. 이러한 법안이 22대 국회에 들어와서도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이 있기 전까지는 민주당 의원들 그 누구도 22대 국회에서 발의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모든 점들을 종합해 볼 때 결국은 이재명 대통령 재판이 재개되는 것을 막기 위한 일련의 빌드업 중에 주요한 장치인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 비판의 핵심입니다. 지금 여러 가지 비판 내용 주셨는데 반론하신다면 어떤 내용이실까요? 일단 법원 행정처에 대해서는 네. 순기능보다 역기능이 더 크다고 하겠죠. 법원 행정처를 중심으로 해서 사실상 그런 무소불위의 그런 권력을 제왕적 권력을 유지했던 것이 현재의 대법원장입니다. 거기에 대한 각종 우려가 굉장히 많았었고요. 실질적으로 법관들이 소신 있는 행동을 취할 수 없는 그러한 핵심적인 역할도 했습니다. 법원 행정처를 통해서 인사권을 좌지우지했던 그러한 문제가 분명히 있었죠. 우리 헌법에서는 그 대법원과 각급 법원의 조직을 법률로 정한다고 되어 있죠. 앞서 말씀하셨지만 이런 인사 법원 행정처의 경우에도 법원 조직법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 국회에서 이 부분 논의해서 개정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보여지는 것이기도 하고요. 물론 숫자적인 측면에서 비법관 숫자가 많지 않냐는 반론 가능하죠. 그 부분은 충분히 이 법안을 그 논의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순기능보다 역기능이 더욱더 많은 부분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것과 이재명 대통령의 형사재판과 전혀 무관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형사재판은 이미 중단이 된 상황이에요. 우리 헌법에서 나와 있는 불소추 특권을 기해서 이미 법원에서 판단이 나온 사안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과 연결짓는 건 좀 지나친 해석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번 사법개혁 자체는 지난 총선 그리고 지난 대선에서 민주당 차원의 공약 사항이기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사법개혁 일환 중에 하나로 법원 행정처 폐지가 논의가 되고 있는 것이고요. 더욱더 큰 내용도 많아요. 대법관 수를 증원한다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사법개혁 일환을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봐야 되는 것이지 하나의 뭐 그런 안에 대해서 너무나 이런 하나를 침소붕대하여 비판적인 입장을 견지하는 것은 좀 지나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사법행정위원회 새로 만들어진다라는 이 부분에 있어서 아까 좀 뒤에 부연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그 내용 좀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현재까지는 사법행정위원장이 외부 위원 중에 추천을 받아서 대법원장이 임명을 하거나 대법원장이 직접 위원장을 맡도록 하는 방안으로 좀 추진하는 것 같은데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대법원장이 위원장을 맡으면은 민주당 안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몫에 판사 한 명도 없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중요한 것은 대법원장이 위원장을 맡더라도 대법원장과 뜻이 다를 가능성이 높은 위원들이 과반이 된다면은 그 사법행정위원장으로서의 대법원장은 허수아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도장 찍는 역할만. 그렇습니다. 예. 청나라의 마지막 황제 푸이처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13명을 어떻게 구성하는지 한번 자세히 보면요. 예. 일단 헌법재판소장 추천이 한 명 있습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장은 이재명 정부에서 임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법무부 장관 몫이 한 명 있습니다. 당연히 현 정부의 인사겠죠. 그리고 법원 공무원 노조 몫이 한 명 있는데 이 성향도 우리 사회에서 합리적으로 추론할 수 있는 영역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다음에 대한변협회장 몫이 한 명 있는데 최근에 대한변협회장은 쿠팡 관련된 상설특검 추천 다음 날 임명이 된 다음 날에 민주당 서영교 의원과 오찬 회동을 했죠. 그리고 그 다음 날 변협 회원들에게 특검 보를 추천해달라는 이메일을 이례적으로 발송하기도 했습니다. 그다음에 법관 대표회의 몫이 2명, 각 지방 변호사회장 과반수 추천 몫이 각각 2명씩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절반씩만 친여 성향이 되더라도 2명이 추가로 확보됩니다. 자,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이 13명 중에 6명이거든요. 그리고 한국법학교수회장 그리고 법학전문대학원 협의회 이사장 몫이 각각 한 명 있습니다. 예. 이 2명 중에 한 명만 또 친여 성향이 돼도 7명이 금방 채워집니다. 이런 구조를 현재 디자인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과연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재개와 무관하지 않은 것이냐 묻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것이 정말로 개혁이라면요. 네. 평소 때 했어야죠. 2018년에 그 이른바 사법행정권 남용에 의한 사법농단 사태라고 하는 것이 있을 때 민주당 이탄 의원이 법원행정처를 폐지하자는 법안을 발의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법사위 법안 소위도 넘지 못하고 폐기됐거든요. 그때도 민주당이 다수당이었는데 이런 것을 하지 않다가 이제 와서 하겠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공판기일을 다시 지정해서 이재명 대통령 재판을 재개할 만한 법관들을 배치 못하게 하기 위한 사전 포석이라고밖에는 달리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결국은 외부 위원들의 구성되는 성향이 어떻게 구성될지 뻔하지 않겠느냐 이런 지적인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약에 그런 논리가 성립이 된다고 한다면 지금 법원행정처가 그렇게 인사하는 것도 문제가 된다고 할 수가 있지 않을까요? 지금 현재 조희대 대법원장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은 어떻게 보면 이재명 정부에 대해 굉장히 적대적인 모습을 보여준다고 할 것이고 내란 재판에 대해서도 지연 그런 전략을 쓰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고 있는데 적절한 지휘 감독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상황이라고 하겠죠.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법원 행정처를 그대로 두게 된다면 그와 같은 내란을 옹호하는 세력과 내란을 동조하는 세력에 유리한 방향으로 재판이 진행될 수 있는 그런 여지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사법 개혁이라는 것은 시기가 있고 때가 있다고 봅니다. 네. 이미 지난 대선과 총선에서 국민들의 그런 사법 개혁에 대한 열망을 한 차례 확인을 했고요. 그리고 지금 조희대 대법원에 대한 그런 불신도 국민들의 불신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 상황이니 굉장히 사법개혁에 대해서 국민적 여론이 숙성이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에 이 부분을 진행할 그런 그만큼의 당위성이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 이것은 이재명 대통령의 형사재판과는 전혀 무관하다는 것을 제가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 이미 중단이 되어 있고요. 재개가 된다는 어떠한 정황도 없습니다. 이재명 정부 입장에서 괜히 이런 것들이 불거지게 된다고 한다면 긁어부스럼밖에 되지가 않아요. 정무적으로 봤을 때는 전혀 옳은 판단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법개혁을 진행을 하겠다는 자체가 진정성을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짧게만 제가 부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헌법 84조에 의해서 대통령의 재판이 중단된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에 수원지법 형사 11부에서 법인카드 사건 공판 준비기일 그리고 대북송금 사건의 공판 준비기일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공판 기일만 지정하지 않고 있는 것이죠. 만약에 헌법에 의해서 재판 절차가 당연히 중단되어야 한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면 그 공판 준비 기일조차 열지 말았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11월 하순인데요. 내년 2월이면 법관 정기 인사가 있습니다. 그렇게 돼서 일선 재판부의 재판장들이 바뀌면 그 재판장의 법리적 관점 그리고 소신에 따라서는 얼마든지 공판 기일이 다시 지정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이 그것을 봉쇄하기 위해서 대법원장의 인사권을 아예 빼앗아서 외부 인사들이 대거 들어가는 사법행정위원회라는 기관으로 법관 인사권을 옮기려는 것이
넘기려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조 부위원장님 말씀은 이러이러한 지적들을 다 긁어부스럼으로 감수하면서까지 이럴 이유가 없는데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순수성이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진정성이 있다고 볼 수밖에 예. 없겠죠. 앞서도 말씀하셨지만 이런 것들이 이슈가 되는 것은 이재명 정부에게 전혀 이롭지 않은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법 개혁을 진행하겠다라는 그런 그 진정성을 한번 살펴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네. 그리고 공판 준비 기일은 진행이 됐지만 공판 기일은 지정되지 않았어요. 추후 지정이고요. 중단된 상황입니다. 그것은 명백한 사유라고 보여지는 것이고요. 이미 헌법에서 정해진 내용입니다. 그 불소추 특권에 대해서 이미 법원의 해석은 끝났다고 보여지는 것이고요. 저는 더욱더 우려되는 것이 이번 법원 인사라든가 여러 가지 법원 행정처 유지를 통해 가지고 조희대 대법원장을 중심으로 한 지금 현재 사법부가 오히려 이런 공판을 재개하려는 그런 의도를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국민적인 그런 부담감과 그 걱정이 오히려 더욱더 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